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NSC 전체 회의를 열고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한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수준이 레드라인이라며 이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미국의 선제 타격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여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킬 경우 미국의 선제 타격 옵션도 거론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선제 타격 문제는 추후 위협이 훨씬 더 긴급해지면 논의해 볼 수 있다며 비판적 시각을 유지해왔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정원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국정원 이름을 18년 만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1961년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후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지난 1999년부터 현재의 이름을 사용해왔습니다. 권한과 직무 범위도 재조정됩니다. 정치관여 등의 논란을 일으킨 국내 보안정보 개념을 삭제하고 위헌 논란이 계속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도 정보 수집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북한 정보와 방첩, 대테러, 방위산업과 경제안보 침해 등으로 정보 수집 범위를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정치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불법 감청 등에 대한 금지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대공수사권은 다른 기관에 이관되거나 폐지됩니다. 불법적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한 통제도 대폭 강화됩니다. 국가정보원 예산 집행 단계에서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및 사업계획 변경 또는 일정 규모 이상 예산 조정 시에는 정보위에 보고 절차를 보고하는 것으로 강화 방안을 갖다가 보고하였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례회동 이틀 만에 또다시 여야 원내 지도부를 불러 모았습니다. 더디기만 한 예산 협상을 서둘러 달라고 재차 당부하기 위해서입니다. 금년에도 12월 2일 법정 시간 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교섭단체의 지도부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함께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야권은 내년도 예산안이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무분별한 퍼주기로 점철됐다며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공조체제까지 구축하며 예산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다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30년간 327조의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공무원 증원, 이번 예산안에서 저희는 강력 반대합니다. 정부의 기본적인 기능의 범위를 벗어나는 이러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면서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이행이 이번 예산안에 달린 만큼 삭감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호남의 사회 간접자본 확충 사업을 국민의당과 공동 추진하기로 하는 등 국민의당의 지지 얻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이라면 어떤 사안이라도 야당과 협의하고 협치의 정신으로 답을 찾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야의 견해차로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힘들 거라는 전망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여야는 막판까지 물밑 협상을 벌일 방침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날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총 11번째 발사를 했습니다. 새가 날아든다의 1호 미사일 유명종님. 안녕하세요. ICBM 유명종입니다. 자, 2호 미사일 우리 야수님. 안녕하세요. 노동자 야수입니다. 노동자? 이게 뭐야? 네, 노동 1호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빨갱이 느낌이 나서 그냥 노동자라고 했어요. 그냥 SLBM 정도 나올 줄 알았거든. 네, 노동 1호 정도는 해야죠. 네. 그리고 미사일은 못 되고요. 새날에 박격포 60mm. 6mm 박격포. 완전 성공.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웃기는 거 완전 성공. 참, 저는 푸른나무고요. 제 이름하여 이제 팟캐스트의 문재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잠잠하다 싶고 막 그럴 때 안 쏴. 장난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쏠 때가 됐는데 안 쏴. 이게 이제 사람의 어떤 반전 효과 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안 쏠라나 보다 하고 온갖 평론들이 막 무지하게 쏟아져 나왔어요. 북한이 이제 더 이상 보일 게 없나 보다. 이게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건 옳지 않아. 그렇지. 이런 거지. 어쭈 이것들 봐라. 예. 이러면서. 이상은 개망난이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북한이 오래 참았죠. 75일 참았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이제 2단 추진체를 개발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미사일을 쏜 거는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군사훈련이 12월에 예정이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확인되지 않은 첩보에 따르면 팀스피리트 훈련이 아마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올해 12월에 하는 훈련으로 대체될 거다라는 지금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김정은이도 그러면은 1월이나 2월에 쏘면 평창올림픽에 좀 문제가 되니까 미리 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이게 11월 말에 쏜 거 아닌가. 그 뭐 연간 총량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1년에 15발 이상은 최소한 쏴야 된다. 뭐 이런 김정은 씨의 지침 같은 게 있는 건가? 그 북한의 미사일은 국제사회를 향한 시그널이니까 어느 때 적재적소에 쏴주느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은 평창올림픽에 대해서는 안 나와도 찌질한 거고요. 평창올림픽을 나오게 되면 미사일 쏘는 게 굉장히 쭈뼛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쏜 미사일의 의미랄까 이런 건 핵무력을 완성했다 이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개발할 거 다 개발했어. 더 이상 보여줄 거 사실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뭐 고도 4,500의 그 비행거리 직선거리로 한 약 1,000km 정도 날아갔다고 하는데요. 이게 ICBM으로 환산을 하면 적정 사거리로 쏘면 이게 10,000에서 13,000km까지 날아가서 워싱턴까지 타격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일단은 핵 운반체는 완성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평도 하고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제 남은 건 하나죠. 실제 핵폭탄이나 수소폭탄을 실제 눈에 보이게 실험하는 거. 이거밖에는 지금 남지 않았는데 거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섬찟할 것 같은 게 북한과 일본 사이에 바다에다 떨어뜨리잖아요. 네. 이게 오조준만 돼도 이게 번터로 떨어지면 젖되는 거 아니야 이게. 네. 이름도 유명한 오호츠크해. 그리고 한 번은 그러니까 일본 영공을 넘어갔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진짜 기분 나쁘겠다. 김정은이가 이런 면에서는 마음에 들어요. 저희가 정북은 아닙니다만 그런 면에서는 뭐랄까 일본 애들을 간담을 서늘케 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아베가 괴로울 수만 있다면. 네. 이게 그러면 이번 미사일 발사는 아베 괴롭히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적대적 공생관계처럼 아베가 이번에 자기네들 선거에서 압승한 게 바로 북한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도움이 있었죠.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 독재자들이 주로 써먹던 적대적 공생관계를 지금 아베가 하고 있는 거예요. 유신도 적대적 공생관계에서 그러게 말이에요. 서로 간에 이렇게 짬짬이로 했던 것처럼. 그런데 웃긴 게 새벽에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집에 들어갔는데 TV를 딱 켜니까 외국 방송을 보는데 뭐 노스코리아 미사일 런치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리고 연합뉴스를 틀었어요. 그랬더니 화면이 나오는데 막 이제 해설을 하는데 배경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배경화면에 북한 인민군들이 훈련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배경에 이런 현수막이 써져 있습니다. 매국노 명박이를 때려잡자. 그 동명이인이 그 동네에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워낙 이명박이라는 이름이 워낙에 귀해서 그런 이름 자체가 대박이다.
그 명박이라는 이름이 요즘 그 유행하는 급식체로 읽으면 띵박이잖아요. 네. 예, 그런 그 흐름이 북한에는 없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설마 저 군대 북한 인민군이 훈련하는데 명박이를 배경에 걸어놓고 사리를 전의를 보태올 건가? 이야기가 너무 새는데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 더 얹자면 급식제의 원조는 어맹부예요. 그 명박이가 스스로 창조해낸 거잖아요. 그렇지. 자, 이야기를 미사일로 오셔야 됩니다. 이번 미사일의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북한이 하는 짓이야 우리가 분석해줄 의미가 거의 없는 거고요. 미사일이 발사된 후에 우리나라 정부의 대처를 보면 3시 17분에 미사일이 발사됐는데요. 그 이전에 어제부터 우리나라 정부의 국정원과 국방부, 청와대에서는 이미 발사 조짐을 읽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추적 중이었고요. 두 가지 징조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나는 X밴드 추적 레이더를 계속 가동 중이었고요. 어제부터. 그리고 통신량이 굉장히 급증했대요. 그러니까 다 감청에 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가 3시 17분에 새벽에 미사일이 발사되고 나서 3시 18분에 1분 뒤에 우리나라의 그 E-737 조기경보기에서 발사 궤적을 탐지합니다. 1분 뒤에. 그러니까 위로 솟구치는데 바로 탐지한 거죠. 그리고 1분 뒤에 대통령에게 보고가 됩니다. 1분. 발사 2분 뒤에. 탐지 1분 만에. 네. 그러니까 직보가 되고요. 그리고 3시 23분에 발사되고 6분 뒤에 육군과 해군과 공군이 미사일 합동 실사격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성이라는 곳까지의 사거리를 계산을 해서 그 사거리에 맞는 곳에 동해안에다가 집중 사격 훈련을 해요. 킬체인이죠, 이게. 그 훈련을 했고요. 3시 24분에는 7분에는 NSC 전체회의 소집 지시를 대통령이 내립니다. 그리고 6시에 NSC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고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긴박하게 돌아갔잖아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굉장히 대처를 잘했다라고 심지어 종편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흠잡을 데가 없었구나. 예, 흠잡을 데가 없었고 또 한 가지 외신들이 나오는 외신들의 뉴스를 보면 CNN 이런 거를 제가 좀 검색을 해봤는데 거기에 인용을 이렇게 해요. 대한민국 합참본부 발 뉴스. 그러니까 CIA나 뭐 일본발이 아니라 대한민국 합참본부에서 나온 뉴스다라고 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라고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이번에는 굉장히 기민하게 잘 대응했다.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을 보여준 거예요. 자,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칩시다. 첫 번째는 파괴력. 그거는 얼마 전에 보여줬잖아. 수소폭탄. 요 개념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동식 발사. 고정돼 있으면 바로 적들로부터 타격을 받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노출이 돼버리면. 그거 두 개 다 했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제 미국 본토까지 보내는 거. 네. 성공이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이게 고도 올린 거 그게 4,500km고 예상 비행거리가 약 960km라고 하니까 이걸 환산을 해보면 그냥 길쭉하게 쐈을 때 13,000km 정도. 예, 최대 13,000. 그게 이제 미국 본토에 완전히 진입하는 건데. 뉴욕이나 워싱턴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지금. 예. 북한은 우리가 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그럼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잖아. 이제 사람을 태우는 건가? 조선일보는 가능하잖아요. 인간 ICBM. 거기다가 사람을 태워가지고. 하기 어려도 그렇게 하는데. 좋은 생각이네요. 어쨌든 간에 뭐 이걸로 끝내라 씨발. 아니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 11번씩이나 쏘대면 이런 거잖아. 나는 문재인 정부가 하고 싶은 말이 만화로 읽을 수 있거든요. 진짜 상대하기 싫다고 하면 안 쏜다고. 북한의 입장은 미국과 직접 대화가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이겠지만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 사거리를 보여줬으니 평창에 오라고 좀 더 해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티켓을 보내. 네, 티켓을 보내. 그거 굉장히 비싸던데. 네, 제일 비싼 거를 김정은이 들고 찾아오는 건 어떨까요? 나도 문재인 그 이벤트 있죠. 식사 이벤트 참석하고 싶어. 나한테 티켓을 바쳐라. 정말 쇼잉을 좀 아는 사람들 같으면은 전격적으로요. 평창 올림픽에 참가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컬링 선수로. 참 어쨌건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민주주의의 극점에는요. 복지와 평화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엔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정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최근에 그 성심병원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네. 그 성심병원이 우리 팟캐스트랑 연관이 있다는 것도 아시죠? 자갈자갈해서 나갔는데. 조 여사님? 그렇죠. 그 이효석 작가님의 따님. 네. 이남희 여사인가요? 네, 이남희. 관련해가지고 방송 나가는 오늘이요. 오늘 11월 30일 KBS ETV 아침 7시에 생방송 오늘이 좋다에 이남희 여사, 그러니까 이효석 작가님 따님 사망사건과 관련된 그게 나간대요.
많은 분들이 관심 바라겠습니다. 트위터에서도 계속 계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계정을 팔로우하는 사람들한테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 DM으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시거든요. 본인이 굉장히 답답해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여러 의료사고 가운데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건이 될 수가 있어요. 많은 의료사고들이 있었지만 그 의료사고가 그게 그냥 묻혀버린 게 아니고 이거 끈질기게 수많은 시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알리고 방송으로 알리고 트윗이나 이런 SNS로 알리고 소송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며칠 전에는 MBN에서 그 내용이 나갔었고요. 네. 30일 날 아침 7시에는 KBS ETV에 나가는데 KBS PD가 병원에 가서 직접 취재를 했는데 카메라 못 찍게 하고 난리 났었나 봐요. 그리고 왜 자갈자갈에 보면 곽승훈 노무사님께서 갑질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 나열해 주거든요. 상상을 초월하는 갑질들을 합니다. 장기자랑에서 옷 야하게 입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 방송 못 들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어쨌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처럼 국정원 변호사의 죽음이나 모든 가족의 죽음은 석연치 않고 억울한 죽음이라고 생각되면 가족들이 그것을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투쟁을 하는 거예요. 진실을 밝혀달라고. 이 시간에는요. 때려잡자 심재철. 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정치? 이게 내란죄라는 거예요. 그 뭐 창란죄 다음에 새로 나온 거예요. 내란? 네. 무슨 말이 무슨 소리예요? 형법에 보면 내란죄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심재철은 뇌란죄죠. 뇌가 음란한 죄. 예. 그 2013년도에 본회의장에서 누드 사진. 예, 누드 사진 보다가 들켰었잖아요. 그 당시 새누리당 자격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신분으로 누드 사진 보다가 걸렸었는데 그렇게 음란한 사람의 뇌가 죄인 거죠. 심재철이 현직 국회 부의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주정부 때 임채정 국회의장이 말도 안 되는 요설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요설. 근데 진짜 뭐라 그랬는지 한번 봅시다. 국가 그 자체를 파괴하는 내란죄는 강도나 살인 같은 치안범죄와 달라서 단지 형법에서 규정한 형식적인 조문 해석만으로 판단될 수 있는 범죄가 결코 아니다. 각국이 구체적인 범죄 구성 요건은 달리하지만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위험한 범죄다. 내란죄의 핵심인 국가 정체성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질서,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폄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그 가치의 중요성을 오도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헌법 가치를 무시하여 국가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 즉 국가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함은 지난 집권 6개월 동안에 전개된 일련의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이 국회 부의장 맞아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경우는 누가 해도 언론에 실어주기가 힘든데 5선의 국회 부의장씩이나 되는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언론으로서도 보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예, 내란죄는 우리나라 형법 8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규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단한다. 멋있네요. 두 가지예요. 이게 내란죄가 굉장히 무서운 건데 국토를 참절하거나 이완영이처럼 매국노처럼 팔아먹거나 이런 뜻입니다. 뭐 대충 알아들으실 거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조건이 두 개예요.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고 헌법을 문란하게 하려고 폭동을 한 자예요. 박정희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전두환도 생각이 나고. 내란죄 적용이 안 돼요. 이거는 아무리 우겨봐야 내란죄라고 얘기할 수 없고 정말 심재철이가 원하는 이걸로 한다면 탄핵을 한번 발의해 보든가. 마음에 안 들어 대통령 하는 게. 그러니까 나 탄핵할래. 이러면 논리를 맞아요. 근데 이거 어디다가 뭐 내란죄를 붙이고 이거는 정말 이게 이 사람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인지 아닌지도 지금 의구심이 됩니다. 홍준표를 중심으로 아무 말 대잔치를 다 하고 있잖아요. 최고위원들도 나서서. 그러니까 이게 나도 질 수 없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개망단님께서는 네. 이게 내가 왜 대답하지? 이걸 지금 전염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질투심. 나 질 수 없어. 왜 쟤만 주목받을까? 쟤만 관심 주는 거 싫어. 이런 그러니까 거죠. 관종병이라고 전염병이라는 새로운 학설이 지금 제기된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민주당에서 나온 여러 가지 논평들이나 말들 중에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 이런 게 있거든요. 정치인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막말이에요, 이게. 속마음의 표현을. 막말이라는 형식을 비리진 않았지만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고 이런 분이 국회 부의장이라는 사실이 같은 정치인으로서 정말 부끄럽다. 요거잖아. 맥락도 없고 의미도 없고 어떤 정보가 담아있지도 않고 그냥 뜬금없이 근데 이 사람이 국회 부의장이기 때문에 요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김학철이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뭐 탄핵해야 된다고 막 하면서 하는 그런 수준보다 더 떨어지는 수준이에요. 내란죄를 왜 갖다 붙이는데 물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심재철식의 답인데 어저께 검찰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를테면 국정원 이야기할 때 국정원의 공작 정치를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범죄란 말이에요, 범죄. 정반대로 지금 이렇게 물타기 하는 건데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위험한 범죄다. 그건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질서,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폄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그 가치의 중요성을 오도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걸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은 검찰에 출석한다거나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들의 어떤 공정거래에 대한 뭔가를 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그 가치의 중요성을 오독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뭣도 모르고 문재인 정부에 세뇌당하고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했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맥락 자체는 하나도 없지 않아요. 이 사람은 뭐에 꽂혔을까요? 너무 뜬금이 없어서 추론하기가 힘들어요. 심재철의 이런 발언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가치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촛불혁명으로 인해서 이번에 3기 민주정부가 출범한 것 자체를 자유한국당에서는 내부에서는 암묵적으로 폭동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탄핵 불복이란 말이. 그렇죠. 예. 탄핵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네.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해서 점령군처럼 국가 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된다. 검찰은 불법 자료에 기초해서 과거사위 명령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불법 수사도 즉각 중단해야 된다. 불법적 수사 권고로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도 석방해야 된다. 아, 거기에 방점이 찍히네요. 석방하라. 그래서 이 사람 고발당했습니다. 정말 애국 시민단체에 계시는데 애국국민운동 대연합 여기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죠. 이분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단체라고 자칭하시는 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그 누드 펜션 운영자 고발당했고요. 김학철도 고발당했고요. 정미영 씨도 고발당했어요. 이분들한테. 김정숙 여사한테 막말했던. 네. 다음에 유여회도 고발했습니다. 아주 올바르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 태극기 집회가 한참일 때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호통친 걸로 유명해지셨던 분이죠. 그러면 예,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하는 건 보수가 아니다. 부끄러워해야지.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보수를 더 부끄럽게 하는 짓이다라는 취지로 태극기 집회할 때마다 그 앞에 나타나서 호통치고 그랬었어요. 자, 여러분 자료 보지 마시고요. 이분의 성함이 뭐라고요? 오천도. 뜨거운 이름. 오천도. 이건 그냥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국회 부의장으로서 자유한국당 목색 국회 부의장이잖아요. 예. 부의장으로서 어떤 존재감을 막 드러내야 되는 상황, 자기의 목적성, 지금 고발당하고 온갖 비난이 쏟아지는 거를 알고 감수하고서도 저지른다는 거는 다른 의미의 정치적 목적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 원내대표 선출 관련해서 무슨 알력싸움 같은 아니, 걸로. 국회 부의장이 원내대표로 갈 이유는 없죠. 사실은 급이 더 낮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낙마 이후에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둔 사람 것처럼 보여요. 홍준표가 만약에 낙마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원래 당대표들이 지금 2년씩이죠. 임기가. 예. 근데 임기를 못 채우고 지금 홍준표는 당대표 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그 구심점이 없을 때 심재철은 사실 친이 느낌도 나고요. 뭐랄까 약간 중립적인 느낌을 좀 주는 사람이긴 해요. 그러니까 국회 부의장도 갔지만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친박과 비박이 막 치열하게 싸울 때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는 전 그런 조건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당에 있는 존재감을 확
끌어올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의도는 훌륭한데 내용이 너무 부실하잖아요. 이 뭐 그 보좌관들을 이제 빠따 때려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년 5월달, 6월달 정도 되면 네. 20대 국회 1기가 끝나잖아요. 2년 됐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가 11월달이니까 국회의장 내려놓는 것도 7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6, 7개월. 그럼 그 다음에 진로를 모색해야지. 저는 그렇게 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시옷 리을 기획 초선 게임. 시옷 쓰레기. 이거 똑똑해라. 한 번씩 맞춰주셨네요. 이 레기 같은, 요즘에 말로 조심하라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쓰레기. 이 판표 같은. 홍준표의 이름이 페이스북에 거론되고 막 이런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홍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이름을 홍판표에서 홍준표로 왜 바꿨는지 그 이야기를 썼는데 그 이야기를 쓰게 된 배경을 좀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뭐냐면은 정우택 이후에 원내대표 경선이 돌입을 했는데 홍준표 입장에서는 친박이 아니기 때문에 밀고 있는 인물이 김성태입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김성태를 밀고 싶은데 쪽수로는 친박이 훨씬 많잖아요. 친박 중에는 뭐 지금 이따가 다시 나오겠지만 한성교, 이거 죄송합니다. 발음 똑바로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한성교 등 친박들이 무지하게 막 쏟아져 나오는 분위기예요. 이거는 언론이 그냥 막 내지르는 게 아니라 국회 출입 기자들이 분위기 살살 봐가면서 이 중에 누구 나온다를 해서 딱히 그 보도가 나갔을 때 난 안 나갈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마음속에 계속 저울질하고 있는 거야. 3선 4선급 되는 국회의원들이. 그 중에 분위기가 너무 이제 극단적인 친박 쪽으로 가니까 범친박이라고 불리우는 이주영 씨가 세월호 사건 때 해수부 장관이었잖아요. 네. 그 이주영 씨가 이제 성격이 좀 무난한가 봐. 그래서 친박 쪽에서 이주영을 미는 분위기가 좀 되고 이런 분위기가 좀 있고 아직 판세는 잘 몰라요. 요건 엄청나게 발품을 판다면서요. 당사자들이 의원들도 다 만나고. 예. 근데 그 이주영이 자기가 그러니까 당대표 원내대표 관계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교장 선생님과 총학생회장 정도의 느낌이라고. 당대표가 권한이 막강한 거죠, 사실은. 당 전체로 보면. 그래서 그 홍심을 얻기 위해서 내가 홍준표라는 이름으로 개명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주영이 판사였던 거죠. 그렇죠. 홍준표가 검사일 때 너는 판사도 아닌데 왜 홍판표라고 판자를 쓰느냐. 판결하다 팔자. 그래서 그 이름을 즉석에서 바꿨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름 개명하는 게 어려웠대요. 근데 보통 지방이나 어디 내려가면요. 검찰청하고 법원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다 자기들끼리 그냥 같이 어울리고 그렇게 놀아요. 특혜, 사실은 그게 특혜지. 특혜를 받아가지고 이름을 바로 개명해 준 건데 그것을 실제로 지휘한 사람은 당시에 청주 지법원장 하던 윤용호 법원장. 이 사람이 이제 지시를 내려가지고 이것을 개명을 해준 판사는 아마 이주영 이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홍준표랑 친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내가 홍준표 이름 바꿔준 장관이냐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홍준표 이상이 마땅치가 않은 거야. 이 새끼는 친박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자기 이름을 바꿔줬다 그러면 뭔가 자기 위에 있는 사람 같잖아요. 그 느낌 자체가 내가 제 이름 내가 바꿔줬어 그러면 기분 안 좋죠. 뭔 소리야? 네가 바꾼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아니 근데 왜 참 난 이 판사도 웃기고 그 검사도 웃긴 게 홍준표 검사였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도 웃기고 검사도 웃긴 게 아니 너 판사도 아닌데 판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이름 바꿔? 이 논리면 홍검표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사니까. 발표는 어떠세요? 발표도 괜찮아. 아니 근데 발정이 하든지. 그래도 판표라고 했으면은 만약에 판표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왔다면 놀림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PP잖아요. 홍PP. 예. 판표는 이상하긴 하지. 예. 뭔 이름이 그렇게 그지 같아. 그래도 판자가 그 뜻이 좋더만요. 예. 아니 한자들 이름이야. 내 이름도 엄청 뜻이 좋고요. 엄마 아빠가 이름을 지어줄 때 뜻이 안 좋은 걸로 지어준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저는 그 20대 때 보건소에서 그 단기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 어르신들 이름을 보면서 정말 와 옛날 어르신들 정말 이름 함부로 지었구나. 이름이 뭐 김남자, 박여자 뭐 이런 거 있죠. 두나, 세나 막 이런 거. 두나는 좀 괜찮은데. 그러니까 뜻이 없는 이름들도 많더라고요. 아 판자가 내 가까운 사람 한 명 있었구나. 우리 이모 판순이. 어쨌건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좀 어수선해요.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굳이 뭐 자기가 뭐 원내대표로 나올 사람이 줄을 서겠다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네가 해준 거 아니거든. 법원장이 지시한 판사들이야 뭐 그렇게 따랐겠죠. 한성교가 출마를
하면서 광기 어린 1인 독재 홍준표의 사당화를 막겠다. 왜 그러냐면 한성교가 기억들 나시겠지만요. 친박 부류에서 저번에 정우택이 출마하던 바로 그 원내대표 선거 때 친박들로부터 완전히 배제당해가지고 꼴찌났어요. 출마자들 중에.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나는 이제 밀박이다. 밀려난 친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박이라는 세력 자체가 존재한다는 걸 정말 딱 확실하게 증언을 했잖아요, 이번에. 사실 언론이 단순히 이름 붙인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그런 일정 세력이 있다는 거죠. 한선교 의원은 당내 기반이 약한 홍 대표는 이미 바른정당에서 돌아온 복당파와의 손익 계산이 끝난 듯하다.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은 물론 수석 대변인까지도 복당파로 채웠다. 원내대표마저 복당파로 내세워 활용 점정을 찍으려고 한다. 그가 부인하려 해도 감출 수 없는 홍 대표의 사당화다. 지금 그 홍준표가 임명한 사람이 홍문표 사무총장, 장제원 수석 대변인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김성태마저도 사실은 김무성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빡친 사람이 하나 나온 거죠. 바로 장제원입니다. 장제원이 나 안 할래? 재밌는 당이에요. 지금 장제원이 물러났다는 또 이야기는 없네. 그러니까 장제원은 말은 나 안 해 하고 때려 치우겠다고 말은 했는데 뭔가 액션은 안 한 것 같아요. 말만 한 것 같아요. 아니, 뭐 페북에 그렇게 썼어요. 오늘부로 수석 대변인직을 사퇴합니다. 사표 안 받아주면 그냥 하겠다는 건데 이게 공갈이잖아요. 공갈이고 홍준표가 바퀴벌레를 이야기하고 암덩어리를 이야기하고 뭐 그랬다고. 고름이란 말도 있어. 고름. 짜내야 된다. 나 친박에 대한 표현들이 이게. 아, 세상에. 그런데 바퀴벌레는 좀 음식 쓰레기 많고 그런 데서 살잖아요. 그렇지. 설명 안 해도 다 알거든. 네. 그래서 우리가 청소를 잘하면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면 바퀴가 없어요. 바퀴벌레에 대한 모욕인 것 같아요. 바퀴벌레 당사자들은 얼마나 깨끗한 아이들인데요. 목욕도 자주 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걸로 목욕을 해서 그렇지 목욕도 자주 하고 굉장히 청결한 아이들인데 이런 자유한국당 지금 분위기에 바퀴벌레를 대입하는 거는 바퀴벌레에 대한 모욕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 세지지 않으면 언론에 안 나와요. 존재감이 사라진다고. 그 말을 계속 세게 하면서 내가 보기엔 한석규는 약간 좀 너무 얍삽해. 한석규 자체가. 그게 어느 순간 그렇게 딱 사람이 선을 넘어간 것 같아요. 네. 중후했던 그 모습에서 전혀 없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선을 넘어가 버린.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홍문종 친박, 극친박, 다음에 이주영, 범친박, 그리고 사실 이제는 친홍이 됐지. 친홍이라고 부르는 것도 맞아요. 김무생계라고는 하지만 김성태 여기에다가 자기 존재감을 과시를 해야 되니까 말이 세게 나갔잖아요. 지금 홍준표가 비난하니까 거기에 불꽃이 이제 장제원으로 튄 거고 장제원도 좀 복당한 이후에 대변인 논평 이런 것들이 엄청 셌잖아요. 네. 파파이스 나온 새끼가 맞나? 이런 느낌 들 정도.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뭔가 좀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막 개 빡치는 말투로 막 막말해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성규 같은 자가 자기를 밟고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에 좀 약간 빡친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한성규에 대한 홍준표의 답입니다. 박근혜 사당화 7년 동안 아무런 말도 못하더니만 홍준표 5개월을 사당화 운운하는 사람들을 보니 참으로 가관이다. 당이 수렁에 빠질 때는 숨어있다가 수렁에서 건져내니 이제서 나타나 원내대표를 출마하면서 당대표를 욕하면 의원들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겠느냐. 야, 이거 논리정연하게 잘 맞는 말이에요. 아니 홍준표가 이런 전투력은 정말 강한 사람 같아요. 저런 말이 나오면 뭘로 대처해야지 하는 상당히 압도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홍준표 혼자 싸우는 느낌이거든. 예, 그렇죠. 예. 근데 홍준표가 그걸 다 이겨내. 야, 꼴통은 정말 꼴통이다 진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아재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정치 관련 뉴스를 보면서 혼자서 실실실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진짜 말 글자 그대로 엉망진창이잖아요. 이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홍준표 대표의 그 대응뿐만 아니라 지금 각 앞에 이야기했던 뭐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뭐 이주영 의원도 그렇고 이 그 김성태 의원도 또 각자 또 따로 라디오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또 헛소리를 삑삑하고 다니잖아요. 완전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이 당과 국회를 분리하자. 이 국민의당하고 비슷한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은 아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에 똑같이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 말을 바꿔보면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박근혜 국가 사유화 7년 동안 아무런 말도 못하더니 문재인 6개월을 사유화, 정치 보복 운운하는 사람들을 보니 참으로 가관이다.
나라가 수렁에 빠질 때는 숨어 있다가 수렁에서 건져내니 이제서 나타나 욕을 하면 의원들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홍준표의 이 글을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아, 나 앞으로 이제 홍준표 응원해야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는 내 마음이 간다. 일당백으로 싸우니까 응원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재희 전법인데, 근데 사실 홍준표를 키우면 안 돼요, 또. 홍준표가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장악하면 훨씬 힘은 커집니다. 친박들이라도 홍준표를 물고 뜯어줘야 총구가 이쪽으로 향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질량불변의 법칙이 있잖아요. 당이 너무 평화로우면 홍준표의 그 막말은 문재인 정부를 향하게 돼 있어. 지들끼리 싸우게 냅둬야지. 그래도 총량불변의 법칙처럼 그 또라이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홍준표가 사라지면 홍준표 같은 또라이가 또 생기게 돼 있는 거죠. 저는 홍준표를 열심히 응원해서 홍준표한테 모든 자유한국당의 권력이 집중되게, 예. 친박에 완전히 소멸되게 만드는 다음에 바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건 환상이다. 그러면 심재철이 끼어든다니까? 아, 그런가요? 참. 그 막말 퍼레이드에 제가 하이라이트와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이종혁이라고 홍준표가 내리꽂은 최고인이 하나 있거든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재밌습니다. 대통령을 지켜야 할 때 납작 엎드려 바퀴벌레 같은 짓을 하는 자들이 있어 바퀴벌레 같다 하고, 우파 정당을 망하게 한 암적 존재들이 있어 암덩어리라 하는 대표의 정치적 수사를 막말이라 대드는 분들은 그게 자신들을 겨냥한 것 같아 아프신 모양이다. 총구를 당 살리려 발버둥치는 대표에게 겨누지 말고 나라 망치려 작심한 좌파 정권과 좀 싸워봐라. 코미디를 해라. 개새끼를 개새끼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잖아요. 개새끼 듣고 발끈한 게 너 개새끼 맞지 그러니까. 이 뜻이고요. 예. 이 지랄들 하고 계시고요.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적폐야당 하나 있습니다. 국민의당 당대표실에 벽에다가 혹시 보셨어요 그거? 아직 좀 못 봐서 사진 못 봤는데. 잠깐만요. 좀 상상만 해도 너무 자 리드 좀 합시다 좀. 당대표실 벽에다가 국민의당이 회초리를 걸어놨기, 회초리 그림하고 뭐란 말한 문구를 써놨어요. 국민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근데 이게 회초리로 때려달라는 건지 국민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때린다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아이고 국민들 오세요. 안철수가 때려드립니다. 국민의당이 이 회초리도 이 대나무 회초리예요. 마디가 4개짜리인데 어우 맞으면 아플 것 같은데. 정말 풀릴 때까지 맞겠다는 각오를 했으면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를 넣었어야죠. 정말 때려드리고 싶네요, 진짜. 이 그림이 걸려있는 거를 보니까 나는 그게 생각나요. 야, 이 새누리당이 쓰던 전술을 전법을 그대로 갖다가 100% 베껴서 쓰는구나, 이 사람들. 확실히 뭔가 있다. 새누리당이 어떤 위기에 처하면 반드시 뒤에다 그림으로 정치를 했잖아요. 그런 것을 완전히 베끼는 것 같아요. 뭐 그건 이제 뭐 정치권에서도 트렌드라는 게 있고 이유가 딱 하나 있죠. 언론들이 뭐 최고위원이나 이런 거 하면 중앙을 잡잖아요, 보통은.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메시지로 일종의 PPL 광고 같은 거예요. 야구장에도 보면은 타자와 투수가 같이 겨루는 그 화면 안에 뒤에 광고판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국민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이제 회초리로 때려달라 이런 건데, 이게 정말 가식적이라는 거야. 진짜 회초리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짜 때리게. 예, 진짜 방문해서 좀 열심히 땀이 날 때까지 때려줄 수 자, 있습니까?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공식적인 일정이 있을 때 있잖아요. 예. 그 일정 알아내가지고 회초리 들고 가서 때려도 폭행 이런 걸로 신고하기 없기. 약속해줘. 어디 싸가지 없이. 그 최재성 위원장 나와서 그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면 선거에 대피하거나 그래가지고 지도부가 왕창 물러나고 거기에 비대위원회를 만들고 꼭 비대위원회에 강력한 힘을 가진 혁신위원회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진짜로 혁신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반성하고 있어라고 쇼잉을 한번 보여주잖아.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도 이겼고 뭔가 잘 나가고 있지만 더 잘 나가기 위해서 정당 발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소위 혁신을 하는 그걸 하겠다는 건데, 이게 혁신을 위한 어떤 동력이 사실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 좀 더 힘들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잘 나가고 있는데 안 먹히는 거야. 말이 씨가 야 적당히 하자 잘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겠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거잖아요. 제대로 된 반성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잘 봅시다.
안철수가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문준용 조작 사건 났었잖아요. 대선이 끝나고 나서 박주선 비대위원장 제자로 갔는데 도대체 뭘 혁신했는지 전혀 감도 없는 상태에서 뜬금없이 안철수가 당대표 출마하고 있다고 해서 일단 당이 한번 출렁했잖아. 당신 너무 무렴치하다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안철수가 무슨 국회에서 당시 김희수 소장 부결시키고 이럴 때 자기한테 무슨 국회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요소요소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마어마한 막말을 퍼부으면서 존재감만 가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비문 느낌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시절에 또는 그러니까 18대 대선 후보로서의 문재인 비문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잘못할 것 같은 생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못하는 측면으로 자기가 보이는 거를 국민을 대변해주면 자기의 존재감도 커지고 국민들 박수를 받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가장 최악으로 나오고 있죠. 4.5% 정도 나와요. 당 지지율이. 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더 이상 밑바닥으로 빠질 수 없는 안철수 쪽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와서 회초로 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처절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포장님 말씀처럼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죠. 이 대선 패배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수습하겠다고 나서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회초리를 들어서 때려주십시오라고 할 말 정도는 안철수가 대표 시작할 때쯤 뭐 한다거나 이런 그렇죠. 시기가 있는 건데요. 폐악질은 다 해놓고 지지율이 밑바닥을 기니까 이제서야 회초리로 때려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철수 대표가 학생이나 이제 살아오면서 회초리로 이제 종아리에 피가 날 때까지 맞아본 경험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저렇게 때려달라는 말을 쉽게 하죠. 그렇죠. 맞아본 사람은 절대 저런 말 쉽게 못 하거든요. 그러면 안 맞으려고 노력하지. 저런 말 못 하고요. 국민의당에서는 이게 뭐 사랑의 매라고 해서 이게 국민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때려주십시오라는 이미지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냥 소통하겠다. 이 정도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이것도 이벤트인데 박인준 전 화이트 커뮤니케이션 대표라고 하는 사람. 새누리당에 그 당시 이름이 이제 기억도 안 난다. 그만뒀지 그 빨간 색깔 막 도용했던 바로 에이스 침대. 네. 아 이름 생각 안 나네요. 애청자 여러분 댓글.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영입을 해가지고 지금 이 이벤트를 하는 건데 지금 회초리가 끝이 아니고요. 떼수건, 효자선 이런 걸로. 효자선은 알겠죠? 무슨 의미? 효자선도 때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로 맞았는데. 네. 효자선이 두 가지 정도죠. 하나는 가려운 데 긁어주고 뒤집으면 맞는 거고. 떼수건은 뭘까요? 근데 어떤 그 떼수건으로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 물에 적셔가지고 때리면 아파요. 적폐의 때를 밀어내겠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 생각은 마인드는 적폐는 아닐 것 같고 용어는 그렇게 안 쓸 거야. 자기들이 적폐니까. 자기를 밀어내면 안 되지.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쓰는 용어 있잖아요. 신적폐라는 말을 만들어내서 쓰잖아요.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그거를 할 것 같기도 자, 맞춰봐요. 자, 이걸로 맞추는 걸로 하면 이제 이 방송을 끝낼게요. 어떤 거요? 떼수건에는 어떤 카피를 쓸 것인가? 떼수건. 애청자 여러분, 같이 참여하십시오. 구정치를 떼수건으로 밀어내고 새정치를 앞당기자. 아, 좋은데? 묵은 때 벗겨내고, 그렇죠. 뭐 이런 거. 아, 근데 새정치가 아직도 맥힐려나? 시기도 시기지만, 예를 들면 좀 보수적 느낌이 나는 국민의당이 이제서야 이런 걸 걸면은 이게 묵직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찡그하게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약간 너무 언바란스한 느낌 안 나요? 떼수건 걸고, 회초리 걸고, 효자선 걸고.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김동철 두 사람을 이렇게 국회에서 일하는 거를 직접 봤기 때문에 너무 가식적이라는 그렇죠? 게 느껴져서 싫어요. 그런 모습들이. 떼수건 생각났습니다. 그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피가 날 때까지 벗겨드리겠습니다. 벗겨주십시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네, 오늘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라는 주제로 이렇게 하게 돼서 제가 사실 그 종교 얘기는 사실 좀 민감한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나는 어떤 색깔을 할까? 방송적으로 이게 뭐 유리할지 불리할지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저는 믿고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저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저는 이제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내가 신을 부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조차도 나는 얘기해야겠구나. 나를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나한테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랑의 하나님도 있지만 무서운 하나님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하실 때 그런 음란해기적인 것 때문에 부딪힌다. 아니,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자비를 자유라고 말 못해요? 그렇죠. 왜 음란이라고? 음란해기 통틀어서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자유 플러스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사실은 가치관이 흔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 힘들다, 어렵다, 충분히 느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해결했죠. 어떻게 봤냐면. 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죠? 공부 열심히 하면 가는 거 알잖아요. 근데 열심히 안 하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머릿속에는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행동으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리 씨가? 전 잘 안 해요. 저는 사실은 예전에 근데 좀 뜨거웠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걸 좀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저는 사실 경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경험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게 아니라 정말 약간 내가 좀 어떤 신이란 존재가 진짜 있구나라고 좀 어느 정도 느낌을 받았던 경험을 좀 하자면 이거는 저는 모르는 영역. 우리 어머니가 해준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고안에 물이 많이 찼어요. 아기 때. 갓난 아기 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러니까 고안을 좀 풀어서 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불알. 예. 아기 때니까 뭐 이렇게 야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아기 때니까 불알에 이렇게 물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이제 그거를 주사기로 빼는 거예요. 아기 그 정도로요? 때. 그러면은 이제 막 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또 물이 차. 한 일주일 있으면 또 차요. 그럼 또 엄마가 병원 데리고 가고 또 거기 딱 주사기 껴가지고 물을 빼요. 또 차면은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겁이 너무 많이 나셔갖고 갑자기 이제 저 때문에 막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저 아기 때. 아기 때 이제 데리고 막 새벽 기도 가시고 막 철야 예배 가시고 주일 예배 가시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 엄마 나가신 지 한 2주인가 되고 나서 아침에 이렇게 소변을 보는데 그 물이 쫙 빠지더래요. 소변과 함께. 그러니까 불알이 탁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신기하다.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이제 동네 분들한테 이제 제 불알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제 불알만 보면은 그냥 다 교회 다니셨어요. 불알 전도사였어. 어렸을 때 불알 전도사. 이거 막 까는 순간 할렐루야 하면서 다 교회 가시고 하실 거니까. 그래서 왕왕이 알랄 돌아가네. 알랄 돌아가.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불알 전도사 시절에 어렸을 때부터도 벌써 이렇게 그 사실 그 성기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이걸 또 은혜롭게 승화시킨. 저하고는 다르네요. 다릅니다. 이거는 오히려 전도용이었습니다. 네, 저는 혼자만의 쾌락을 위해 살고 그렇게 쾌락으로 썼다면 저는 전도용으로 사용했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이제 아기 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이후도 데리고 다녔는데 이제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쯤 돼서는 어머니가 기도 드리고 있는데 그때 여의도 쪽으로 다니셨어요. 그래서 아기 때 제가 이제 엄마 기도하는 동안 기어가지고.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네. 얼굴 보면 아시잖아요. 서울 사람인지.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아기 때 이렇게 기어가가지고 그 당시에 여의도에 막 자전거 타는 광장이었단 말이에요.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근데 아기가 기어가지고 광장까지 기어갔대요. 아기 때. 어머니 이제 교회 이렇게 하느냐고 정신 없을 때 아기가 기어서 간 거예요. 근데 찾으러 이제 나오셔가지고 딱 저를 봤을 때가 이제 택시가 저를 이렇게 딱 쳐가지고 제가 차 밑에 깔린 걸 엄마가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이 어떡하냐고 큰일 났다고 해갖고 근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발이 이게 안 떨어지고 사람한테 그냥 우리 일이 죽었다고 막 이러고 있던 거고 그러니까 택시 기사도 이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이제 택시 기사도 놀라서 멈추긴 멈췄어요. 그래서 막 사람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도 놀래가지고 또 출발을 하는 거야. 그래고 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기사도 이제 정신을 나간 거예요. 애친 줄 알고. 하고 난리가 났어. 갖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엄마는 못 오고 다른 사람이 와갖고 이제 밑에를 이제 막 봤대요. 밑에를 막 보니까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야. 이제. 제가 이제 울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걷지를 못할 때. 기어다닐 때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것도 신의 은혜인 게 제가 코가 좀 높았었으면 코라도 긁혔을 텐데 코를 낮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차 밑에 깔려도 안전하게 다 예상하시고 어쨌든 저는 그런 경우가 또 어렸을 때 차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머니가 얘기해 주셔서 기억하는 거 중에 이제 그게 2개가 있었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믿음 생활 어머니가 안 하셨어요. 아버님이 너무 힘들게 하셔가지고 교회를 이제 안 다니고 그냥 이제 저한테 뭐 가라 뭐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저는 게 이러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이제 지낸 거죠. 초등학교 때는 친구 따라 간 거예요 교회를. 가면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 잘 모르고 그러는데도 그냥 애들하고 놀려고 간 거죠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중학교 가서는 또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다가 이제 재수할 때 이제 교회를 잠깐 또 가서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가면은 이제 또 우리 교회 가면 또 친구들도 많고 여자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만나서 와서 좀 얘기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라 해서 이제 갔어요. 가서도 그냥 가면 왜냐면 좋은 얘기 해주니까 그렇잖아요. 가면 뭐 기도하라고 그러고 뭐 부모님 공경하라고 그러지 뭐 도둑질하지 말고 좋은 얘기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 힐링하는 그런 생각으로만 다녔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리고 나서 이제 딱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종참을 이제 기독교로 하잖아요. 네. 보통 이제 뭐 카톨릭, 불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코파이도 주고. 네, 저는 이제 기독교로 갔는데 저는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운 적이 없는데 훈련소 때 딱 그 종참 딱 갔을 때 거기서 딱 앞에서 이제 그 CCM 그리고 찬송가가 딱 이렇게 하는데 고참들이 많이 괴롭혔구나. 아니 그때는 훈련단 때 다 동기들이잖아요. 이제 훈련이 힘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딱 찬양을 딱 듣는 순간 거기서 눈물이 딱 나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이 마를 때쯤에 또 초코파이 먹으니까 다시 눈물이 이게 맛있는 거를 이걸 못 먹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하면서 또 다시 눈물이 나면서 그 시기를 이제 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에서 그동안은 이제 교회를 막 다니면서도 제가 성경책을 읽도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저는 이제 그 취침 시간에 이제 안 자고 군대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취침할 때 이제 거기 도서관 올라가서 이제 그 큐티 책 보고 그다음에 성경책 보고 해서 이제 큐티가 정확하게 뭐예요? 전 콰이어 타임에서 이제 말씀 읽고 이제 그거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하고 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바르게 살았죠. 군대에서요? 네. 뭔가 성경책 읽고 잘못됐는데요? 네, 여러분들 공군 가면 편합니다. 육군 이런 데는 이런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군은 좀 편했어요. 저 시험 봐서 공군 갔는데 그 일병 때부터 도서관을 다닐 수 있었으니까. 가서. 그리고 제 고참이 또 교회 다니시는 분이어가지고 같이 올라가고 성경책 보고 얘기하고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일독을 했죠.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개그맨이 되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사실 그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 노예 계약 터져가지고 제일 힘들 때란 말이에요. 개그맨 되고 나서. 예. 근데 그때는 이제 나와서도 사실은 그렇다고 내가 뭐 믿음이 엄청나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교회 가면 좋은 얘기 해주니까 이제 이거 정도의 신앙생활 할 때였고 딱 근데 그 가장 힘든 시기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또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그때 제일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여자친구도 없을 때였는데도 교회 가가지고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근데 교회에서 안 생겼어. 따로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 어린 나이니까 이제 보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몇 살이었는데요? 20살 후반이 중반. 그게 왜 어려요? 어린 나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알 거 다 아는 나이. 알 건 다 아는데도 뭐 실습할 일이 많지 않았죠. 그 여자분을 상대로 실습할 일이 많지 않을 때여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만나던 친구가 있었는데 초창기 때 이제 그게 딱 걸린 거예요. 저도. 연인이잖아요. 예. 연인인데 잠자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제 무슨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하면 안 돼. 되게 마음에 걸리는가 그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결혼하고 해야 되는 건가 하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내가 이제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진지하게. 그걸 왜 고민해? 고민하다 내가 너를 진짜 아끼는 마음에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 좀 우리 스킨십을 좀 하면 안 될 것 같다. 내가 그랬어요. 그 여자분이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래갖고 나는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뭔 개소리야. 그러더니 점점 거리가 멀어지더니 헤어졌어요. 네. 그래갖고 내가 약간 좀 따지는 기도를 많이 했죠.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지금 성경대로 했는데 이거 지금 더 역효과가 났다. 이거 지금 뭐냐고 이거 지금 하면서 그때 기도하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를 내가 이제 항목을 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이제 첫사랑 친구를 만난 거예요. 만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도 사실 내가 10가지 이상 갖고 기도를 했어요. 뭐 피부는 어떻고 키는 몇 cm고 그 다음에 코는 어떻게 생기고 입은 어떻게 생기고 기도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막 그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 선물인지 아닌지 네가 알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정확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도했어요. 딱 하나 빼고 다 들어맞는 거예요. 만난 친구가. 그 쌍꺼풀 있는 큰 눈. 저는 그건데 그것만 나중에 이제 의학의 힘으로 이제 완성이 된 저는 거죠. 처음 성당을 다녔던 그 순간부터 성당을 그만 다니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기도할 때 뭘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거든요.
굉장히 그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그 종교를 이렇게 활용하시는 어머니들을 보면서 이렇게 좀 다른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막 마음을 졸여는 적이 많았어요. 이게 우리가 신을 믿고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죠. 네. 근데 그게 나를 위해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 돌아가신 거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네. 인류의 하나로서 내가 속해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나 하나를 보고 돌아가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왠지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게 그 단체 모임에서 기도할 때 뭐 해주시고 할 때마다 속으로 조카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냐면은 바빠. 예수님도 바쁘고 하나님도 바쁘고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그냥 지켜보기만 해라. 이렇게 저는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기도를 예전에 많이 했는데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도를 안 해요. 그 목사님 설교도 지금은 구원에 대한 설교만 좋아해요. 그 기복적인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다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기 때 아기가 아빠 나 저거 사줘 아이스크림 사줘 뭐 사줘 이런단 말이에요. 아기의 마음 신앙의 아기 때는 그래요. 나 저거 갖게 해줘 뭐 공부 잘하게 해줘 이런단 말이에요. 뭐 이거 사면 뭐 사줘 이런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성년이 됐어요. 지금도 아빠한테 나 장난감에서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냥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알아서 너 이거 차 필요하지? 하고 차도 이런 거 알아서 하는 거지. 지금도 나 뭐 사줘. 이거 사실은 신앙도 단계, 성숙의 때가 있다라고 저는 느껴요. 제가 지금 느낀 거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이제 그런 거를 기도를 많이 했다가 지금은 다른 거보다도. 맞는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나 가톨릭에서 보면 그 신앙의 단계를 볼 때 어떤 일을 하는 분이 제일 그렇게 좀 깊고 높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들 하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개신교나 가톨릭에서 저분들은 그래도 신앙적인 성숙도로 봤을 때 제일 깊고 제일 높은 경지에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직자 중에서도 수도사겠죠, 수도사.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 가톨릭에서도 보면 기도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 직업이죠. 프란시스톤이나 도미니크 이런데. 근데 그분들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말을 해요. 자, 갑자기 또 그 얘기가 나버리네. 자, 갑자기 또 다운주의로 빠졌는데, 자, 어쨌든 다시 또 돌아와서, 자, 저도 이제 마무리 들어가면, 어디까지 제가, 그 기복신앙 얘기까지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방언도 저는 사실 받았었어요, 예전에요. 그 느낌을 알아요. 방언을 받았을 때 느낌. 깔라깔라는 방언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그 느낌을 알아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그거는, 정말 선물처럼 받았던 거예요. 저는 의심이 많았거든요. 제가 기도를 두 가지를 열심히 한 게 있는데 개그맨 되게 해주세요랑 그 당시에 나 의심 많으니까 방언 받게 해주세요. 나 이거 받아야 진짜 믿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시대를 받았고요. 근데 그 느낌을 어떻게 하냐면 진짜 세상이 진짜 되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질투가 되게 많은 직업이에요. 연예인이잖아요. 잘 되는 애 안 되는 애 너무 많이 봐요. 그러면 질투심이 많아져요. 경쟁사회고. 그러면 돈 많은 애 부럽고 잘 나가는 애 부러워요. 근데 그 받았을 때는 뭐냐면 쟤는 지옥 가면 어떡하지? 불쌍하다. 이렇게 바뀐다니까 사람이. 근데 그게 그 기분이 저는 계속 쭉 이어질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이후에 제가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했던 친구랑 헤어지고 나면서 굉장히 이제 세상적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도 내가 그래도 신을 부정할 수 없는 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사례들 경험, 그 다음에 제가 뭐 간증 듣고 목사님 설교 듣고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거랑 다 크로스 체킹을 한단 말이에요. 맞는 것도 많이 나오고. 제가 가장 최근에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믿음이 완전히 식어갖고 한동안은 정말 이제 이런 걸 안 했단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도 안 듣고 그냥 생활하다가 제가 딱 느끼면 언제 전에 TV 방송 나가다 한번 여기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무속인 분하고 만났단 말이에요. 방송국에서. 만났어요. 자꾸 목소리 듣고 사람 얼굴을 찾는 프로그램이에요. 목소리 듣고 사람 얼굴 찾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이제 무속인 분하고 저랑 결승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다 두 명씩 이기고 올라온 거예요. 갖고 제가 이제 무속이랑 붙어야 되니까 이제 저기 목상가 가고 조용히 기도하고 왔거든요.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상금이 100만 원이 걸려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무속인이 만약에 이긴다면 이 얼마나 은혜가 안 됩니까? 사람들이 더 무속인에 열광할 거 아닙니까? 100만 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우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세금 때문에는 96만 7천 원. 하여튼 하여튼 그리고 왔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그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속인 그분 옆에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야,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하고 대화하고만 안 되지? 딱 그러는 거예요. 내가 소름이 딱 돋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이 사람이?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야, 나도 주기도면 잘해워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미션 스쿨 다녔어. 누군 진짜 무당 하고 싶어서 하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충격을 좀 받았어요. 내가 기도한 거를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는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나는 사실 기도가 하면서도 사실 일방적인 거라고 느꼈지만, 그리고 간절히 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아까 하듯이 그냥 가볍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그걸 딱 얘기하는 거 듣고 나서 내가 얘기하는 걸 들으시나? 그러면서 내가 다시 또 요즘에 막 그 설교도 찾아 듣고 막 그러고 있게 해주신 분이 사실 무속인 분이에요. 무속인 분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야기 중에 궁금한 게 그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여자친구는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조금 이제 좀 타협을 했죠. 하나님 요거까지는 좀 양보하셔야 될 것 같아. 이거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게 안 됩니다. 요거는 좀 양보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있다고 믿고요. 그리고 왜냐면 또 귀신이란 존재도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저는 있다고 믿거든요. 귀신도 있기 때문에 신도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고, 실제 귀신 들리는 분들도 몇 명 봤어요. 뭐 보기도 하고, 바로 눈앞에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에게 누가 신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행거리, 직선거리로 한 약 1000km 정도 날아갔다고 하는데요. 이게 ICBM으로 환산을 하면 적정 사거리로 쏘면 이게 10,000에서 13,000km까지 날아가서 워싱턴까지 타격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일단은 핵 운반체는 완성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평도 하고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제 남은 건 하나죠. 실제 핵폭탄이나 수소폭탄을 실제 눈에 보이게 실험하는 거. 이거밖에는 지금 남지 않았는데 거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섬찟할 것 같은 게 북한과 일본 사이에 바다에 떨어뜨리잖아요. 이게 오조준만 돼도 이게 번토로 떨어지면 젖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름도 유명한 오호츠크해. 그리고 한 번은 그러니까 일본 영공을 넘어갔잖아. 그렇죠. 그러면 진짜 기분 나쁘겠다. 김정은이가 이런 면에서는 마음에 들어요. 저희가 정부는 아닙니다만. 그런 면에서는 뭐랄까 일본 애들을 간담을 서늘케 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아베가 괴로울 수만 있다면 이게 그러면 이번 미사일 발사는 아베 괴롭히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적대적 공생관계처럼 아베가 이번에 자기네들 선거에서 압승한 게 바로 북한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도움이 있었죠.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 독재자들이 주로 써먹던 적대적 공생관계를 지금 아베가 하고 있는 거예요. 유신도 적대적 공생관계에서 그러게 말이에요. 서로 간에 이렇게 짬짬이로 했던 것처럼. 그런데 웃긴 게 새벽에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집에 들어갔는데 TV를 딱 켜니까 외국 방송을 보는데 뭐 노스코리아 미사일 런치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리고 연합뉴스를 틀었어요. 그랬더니 화면이 나오는데 막 이제 해설을 하는데 배경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배경화면에 북한 인민군들이 훈련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배경에 이런 현수막이 써져 있습니다. 매국노 명박이를 때려잡자. 그 동명이인이 그 동네에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워낙 이명박이라는 이름이 워낙에 귀해서 그런 이름 자체가 대박이다. 그 명박이라는 이름이 요즘 그 유행하는 급식체로 읽으면 띵박이잖아요. 그런 그 흐름이 북한에는 없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설마 저 군대 북한 인민군이 훈련하는데 명박이를 배경에 걸어놓고 전의를 보태올 건가? 이야기가 너무 새는데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 더 얹자면 급식제의 원조는 어맹부예요. 그 명박이가 스스로 창조해낸 거잖아요. 그렇지. 자, 이야기를 미사일로 오셔야 됩니다. 이번 미사일에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북한이 하는 짓이야 우리가 분석해줄 의미가 거의 없는 거고요. 미사일이 발사된 후에 우리나라 정부의 대처를 보면 3시 17분에 미사일이 발사됐는데요. 그 이전에 어제부터 우리나라 정부의 국정원과 국방부, 청와대에서는 이미 발사 조짐을 읽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추적 중이었고요. 두 가지 징조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나는 X밴드 추적 레이더를 계속 가동 중이었고요. 어제부터. 그리고 통신량이 굉장히 급증했대요. 그러니까 다 감청에 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가 3시 17분에 새벽에 미사일이 발사되고 나서
3시 18분에 1분 뒤에 우리나라의 그 E737 조기경보기에서 발사 궤적을 탐지합니다. 1분 뒤에. 그러니까 위로 솟구치는데 바로 탐지한 거죠. 그리고 1분 뒤에 대통령에게 보고가 됩니다. 발사 2분 뒤에. 탐지 1분 만에. 네. 그러니까 직보가 되고요. 그리고 3시 23분에 발사되고 6분 뒤에 육군과 해군과 공군이 미사일 합동 실사격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성이라는 곳까지의 사거리를 계산을 해서 그 사거리에 맞는 곳에 동해안에다가 집중 사격 훈련을 해요. 킬체인이죠, 이게. 그 훈련을 했고요. 3시 24분에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면서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이행이 이번 예산안에 달린 만큼 삭감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호남의 사회 간접자본 확충 사업을 국민의당과 공동 추진하기로 하는 등 국민의당의 지지 얻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이라면 어떤 사안이라도 야당과 협의하고 협치의 정신으로 답을 찾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야의 견해차로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힘들 거라는 전망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여야는 막판까지 물밑 협상을 벌일 방침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날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총 11번째 발사를 했습니다. 새가 나간다의 1호 미사일 유명종님. 안녕하세요. ICBM 유명종입니다. 자, 2호 미사일 우리 야수님. 안녕하세요. 노동자 야수입니다. 노동자? 이게 뭐야? 네, 노동 1호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빨갱이 느낌이 나서 그냥 노동자라고 했어요. 그냥 SLBM 정도 나올 줄 알았거든. 네, 노동 1호 정도는 해야죠. 네. 아, 그리고 미사일은 못 되고요. 새날에 박격포 60mm. 6mm 박격포. 완전 성공.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웃기는 거 완전 성공. 참, 저는 푸른나무고요. 제 이름하여 이제 팟캐스트의 문재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잠잠하다 싶고 막 그럴 때 안 쏴. 장난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쏠 때가 됐는데 안 쏴. 이게 이제 사람의 어떤 반전 효과 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안 쏠라나 보다 하고 온갖 평론들이 막 무지하게 쏟아져 나왔어요. 북한이 이제 더 이상 보일 게 없나 보다. 이게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건 옳지 않아. 그렇지. 이런 거지. 어쭈 이것들 봐라. 예. 이러면서. 이상은 개망난이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북한이 오래 참았죠. 75일 참았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이제 2단 추진체를 개발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미사일을 쏜 거는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군사훈련이 12월에 예정이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확인되지 않은 첩보에 따르면 팀스피리트 훈련이 아마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올해 12월에 하는 훈련으로 대체될 거다라는 지금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김정은이도 그러면은 1월이나 2월에 쏘면 평창올림픽에 좀 문제가 되니까 미리 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이게 11월 말에 쏜 거 아닌가. 그 뭐 연간 총량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1년에 15발 이상은 최소한 쏴야 된다. 뭐 이런 김정은 씨의 지침 같은 게 있는 건가? 그 북한의 미사일은 국제사회를 향한 시그널이니까 어느 때 적재적소에 쏴주느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은 평창올림픽에 대해서는 안 나와도 찌질한 거고요. 평창올림픽을 나오게 되면 미사일 쏘는 게 굉장히 쭈뼛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쏜 미사일의 의미랄까 이런 건 핵무력을 완성했다 이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개발할 거 다 개발했어. 더 이상 보여줄 거 사실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뭐 고도 4,500에 그 뒤나 이런 SNS로 알리고 소송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며칠 전에는 MBN에서 그 내용이 나갔었고요. 네. 30일 날 아침 7시에는 KBS ETV에 나가는데 KBS PD가 병원에 가서 직접 취재를 했는데 카메라 못 찍게 하고 난리 났었나 봐요. 그리고 왜 자갈자갈에 보면 곽승훈 노무사님께서 갑질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 나열해 주거든요. 상상을 초월하는 갑질들을 합니다. 장기자랑에서 옷 야하게 입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 방송 못 들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어쨌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처럼 국정원 변호사의 죽음이나 모든 가족의 죽음은 석연치 않고 억울한 죽음이라고 생각되면 가족들이 그것을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투쟁을 하는 거예요. 진실을 밝혀달라고. 이 시간에는요, 때려잡자 심재철. 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정치? 이게 내란죄라는 거예요. 그 뭐 창란죄 다음에 새로 나온 거예요. 내란? 네. 무슨 형법, 말이 무슨 소리예요? 형법에 보면 내란죄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심재철은 뇌란죄죠. 뇌가 음란한 죄. 예. 그 2013년도에 본회의장에서 누드 사진. 예, 누드 사진 보다가 들켰었잖아요. 그 당시 새누리당 자격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신분으로 누드 사진 보다가 걸렸었는데 그렇게 음란한 사람의 뇌가 죄인 거죠. 심재철이 현직 국회 부의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주정부 때 임채정 국회의장이 말도 안 되는 요설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요설. 근데 진짜 뭐라 그랬는지 한번 봅시다. 국가 그 자체를 파괴하는 내란죄는 강도나 살인 같은 치안범죄와 달라서 단지 형법에서 규정한 형식적인 조문 해석만으로 판단될 수 있는 범죄가 결코 아니다. 각국이 구체적인 범죄 구성 요건은 달리하지만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위험한 범죄다. 내란죄의 핵심인 국가 정체성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질서,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폄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그 가치의 중요성을 오도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헌법 가치를 무시하여 국가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 즉 국가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함은 지난 집권 6개월 동안에 전개된 일련의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이 국회 부의장 맞아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경우는 누가 해도 언론에 실어주기가 힘든데 5선의 국회 부의장씩이나 되는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언론으로서도 보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 내란죄는 우리나라 형법 8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규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단한다. 멋있네요. 예, 두 가지예요. 이게 내란죄가 굉장히 무서운 건데 국토를 참절하거나 이완영이처럼 매국노처럼 팔아먹거나 이런 뜻입니다. 뭐 대충 알아들으실 거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조건이 두 개예요.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고 헌법을 문란하게 하려고 폭동을 한 자예요. 박정희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전두환도 생각이 나고. 내란죄 적용이 안 돼요. 이거는 아무리 우겨봐야 내란죄라고 얘기할 수 없고 정말 심재철이가 원하는 이걸로 한다면 탄핵을 한번 발의해 보든가. 마음에 안 들어 대통령 하는 게. 그러니까 나 탄핵할래. 이러면 논리를 맞아요. 근데 이거 어디다가 뭐 내란죄를 붙이고 이거는 정말 이게 이 사람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인지 아닌지도 지금 의구심이 됩니다. 홍준표를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NSC 전체 회의를 열고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한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수준이 레드라인이라며 이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미국의 선제 타격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여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킬 경우 미국의 선제 타격 옵션도 거론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선제 타격 문제는 추후 위협이 훨씬 더 긴급해지면 논의해 볼 수 있다며 비판적 시각을 유지해왔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정원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국정원 이름을 18년 만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1961년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후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지난 1999년부터 현재의 이름을 사용해왔습니다. 권한과 직무 범위도 재조정됩니다. 정치 관여 등의 논란을 일으킨 국내 보안정보 개념을 삭제하고 위헌 논란이 계속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도 정보 수집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북한 정보와 방첩, 대테러, 방위산업과 경제안보 침해 등으로 정보 수집 범위를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불법 감청 등에 대한 금지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대공수사권은 다른 기관에 이관되거나 폐지됩니다. 불법적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한 통제도 대폭 강화됩니다. 국가정보원 예산 집행 단계에서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및 사업계획 변경 또는 일정 규모 이상 예산 조정 시에는 정보위에 보고 절차를 보고하는 것으로 강화 방안을 갖다가 보고하였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례회동 이틀 만에 또다시 여야 원내 지도부를 불러 모았습니다. 더디기만 한 예산 협상을 서둘러달라고 재차 당부하기 위해서입니다. 금년에도 12월 2일 법정 시간 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교섭단체의 지도부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함께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야권은 내년도 예산안이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무분별한 퍼주기로 점철됐다며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공조체제까지 구축하며 예산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다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30년간 327조의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공무원 증원, 이번 예산안에서 저희는 강력 반대입니다. 정부의 기본적인 기능의 범위를 벗어나는 이러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7분위에는 NSC 전체회의 소집 지시를 대통령이 내립니다. 그리고 6시에 NSC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고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긴박하게 돌아갔잖아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굉장히 대처를 잘했다라고 심지어 종편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흠잡을 데가 없었구나. 예, 흠잡을 데가 없었고 또 한 가지 외신들이 나오는 외신들의 뉴스를 보면 CNN 이런 거를 제가 좀 검색을 해봤는데 거기에 인용을 이렇게 해요. 대한민국 합참본부 발 뉴스. 그러니까 CIA나 뭐 일본발이 아니라 대한민국 합참본부에서 나온 뉴스다라고 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라고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이번에는 굉장히 기민하게 잘 대응했다.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을 보여준 거예요. 자,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칩시다. 첫 번째는 파괴력. 그거는 얼마 전에 보여줬잖아. 수소폭탄. 요 개념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동식 발사. 고정돼 있으면 바로 적들로부터 타격을 받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노출이 돼버리면. 그거 두 개 다 했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제 미국 본토까지 보내는 거. 네. 성공이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이게 고도 올린 거 그게 4,500km고 예상 비행거리가 약 960km라고 하니까 이걸 환산을 해보면 그냥 길쭉하게 쐈을 때 13,000km 정도. 예, 최대 13,000. 그게 이제 미국 본토에 완전히 진입하는 건데. 뉴욕이나 워싱턴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지금. 예. 북한은 우리가 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그럼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잖아. 이제 사람을 태우는 건가? 조선일보는 가능하잖아요. 인간 ICBM. 거기다가 사람을 태워가지고. 하기 어려도 그렇게 하는데. 좋은 생각이네요. 어쨌든 간에 뭐 이걸로 끝내라 씨발. 아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11번씩이나 쏘대면 이런 거잖아. 나는 문재인 정부가 하고 싶은 말이 만화로 읽을 수 있거든요. 진짜 상대하기 싫다고 하면 안 쏜다고. 북한의 입장은 미국과 직접 대화가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이겠지만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 사거리를 보여줬으니 평창에 오라고 좀 더 해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티켓을 보내. 네, 티켓을 보내. 그거 굉장히 비싸던데. 네. 제일 비싼 거를 김정은이 들고 찾아오는 건 어떨까요? 나도 문재인 그 이벤트 있죠. 식사 이벤트 참석하고 싶어. 나한테 티켓을 바쳐라. 정말 쇼잉을 좀 아는 사람들 같으면은 전격적으로요. 평창 올림픽에 참가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컬링 선수로. 참 어쨌건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민주주의의 극점에는요. 복지와 평화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엔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정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최근에 그 성심병원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네. 그 성심병원이 우리 팟캐스트랑 연관이 있다는 것도 아시죠? 자갈자갈해서 나갔는데. 조 여사님? 그렇죠. 그 이효석 작가님의 따님. 네. 이남희 여사인가요? 네, 이남희. 관련해가지고 방송 나가는 오늘이요. 오늘 11월 30일 KBS ETV 아침 7시에 생방송 오늘이 좋다에 이남희 여사, 그러니까 이효석 작가님 따님 사망사건과 관련된 그게 나간대요. 많은 분들의 관심 바라겠습니다. 트위터에서도 계속 계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계정을 팔로우하는 사람들한테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 DM으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시거든요. 본인이 굉장히 답답해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여러 의료사고 가운데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건이 될 수가 있어요. 많은 의료사고들이 있었지만 그 의료사고가 그게 그냥 묻혀버린 게 아니고 이거 끈질기게 수많은 시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알리고 방송으로 알리고 트윗